AI를 이용할 줄 아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그냥 세상은 갈린다. 옥석 잘 가려서 투자하시면 10만% 수익률, 뭐 10,000% 수익률 기본으로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네. 단기간에 급격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실 거예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럼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의 어떤 분위기, 미중 분쟁은 뭐 여전히 뭐 계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뭐 좀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강화될 거예요. 민주당하고 공화당도 요즘에 이제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공약들을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공화당 지지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원하는 니즈가 있어요. 중국 견제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네. 이 니즈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나오든 간에 양쪽 모두 기존의 어떤 노선에 비해서 더 많이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중국 압박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공약에 넣었다고? 그럼 묻고 더블로 가 해서 공화당에 또 넣을 거고. 네. 그러면 민주당이 이래? 우리도 그럼 더 늦게 마치 부동산 정책처럼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미중 간의 갈등은 더더욱 굉장히 요원해질 것 같고요. 요즘 제가 얼마나 갈 때까지 가고 있는지 봤어요. 우리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난 뒤일 그렇죠. 거예요. 그죠? 지금 며칠 뒤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대만 총통 선거를 미국이 민진당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79년 이후 대만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아직 국가가 아닌 네. 대만과 무역협정을 체결해 줬어요. 미국이. 국가가 아닌 나라로 인정하고 있는 그곳에 미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해 줬어요. 약간 친미 성향인 곳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민진당이. 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자, 우리 미국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니 네. 민진당 찍어주십시오라고 푸시해 준 거예요. 네. 민진당에게 두둑한 선물을 준 거거든요. 자, 봐라. 우린 독립국가로 유지할 수 있고 중국 눈치 볼 필요 없고 우리 탈중국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민진당. 미국으로부터 이런 선물 가져왔지 않냐? 우리를 뽑아주십시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중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민진당 수뇌부가 정단대 비슷한 걸 하면서 세레모니 하면서 막 언론 네. 브리핑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대만 상공 위로 미사일을 쐈어요. 네. 그랬더니만 이제 우리로 따지면 경보 문자 띠띠 울리는 게 다 울려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서로 이제 푸시하는 거죠. 민진당 찍지 말고 국민당 찍어야 돼 하면서 네. 지금 그래서 대만 총통 선거만 보더라도 야 미국과 중국이 한치 양보가 없구나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뭐 중국도 뭐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존재고 그렇죠. 미국도 그렇게 계속 대만을 뭐 자기 편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이 분쟁을 넘어가지고 진짜 뭔가 한번 뭐 큰 사고가 한번 터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올해 안에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이게 원래 저희 같은 그 공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합리성을 먹고 살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합리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전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까요 말까요를 우리나라 외교 통상 분야의 대가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전쟁 안 난다는 투표가 거의 90%였어요. 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진 사람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양안 간의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네. 역시 합리성에 의거해서. 네. 그런데 뭐 리더십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약간 미국 민주당이든 뭐 공화당이든 어쨌든 지금 뭐 중국과의 분쟁을 조금 더 격하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연말에 대선일 텐데 뭐 누가 당선되든 결국에 이렇게 계속 그 긴장감이 계속 가면 이게 해소의 기미가 뭐 어디 뭐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소의 기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히 우린 우위를 잡았다. 네. 예전에 80년대 일본을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과정에서 일본을 누렀다고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난 뒤에는 일본을 덜 괴롭혔거든요. 오히려 일본도 넙죽 엎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패권에 도전하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서 타 죽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넙죽 엎드렸을 때 미국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네. 일본이 원하는 것 조금씩 들어주면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밸류로 넣었거든요. 네. 그 길드로 그렇게 했는데 일본처럼. 네 그런 수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계속될 거고요. 중국은 그렇게까지 내려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중국 전문가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의 어떤 공산당의 그 대만을 바라보는 거는 그 우리가 그냥
뭐 북한과 통일하자 뭐 이전 수준이 아니던데 아주 뭐 절대절명의 약간 그런 목표처럼 생각하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TSMC 반도체 그거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전체 이유가 100이라고 하면 5%도 안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게 해안이 해안. 영해 확보. 우리가 중국을 가만히 중국 지도 한번 켜보시면요. 의외로 고립무원이에요. 중국이 나갈 데가 없죠. 나갈 데가 없어요. 네. 내륙은 이중 내륙 국가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거치지 않고서는 대양으로 못 가요. 그 인도양으로 바로 가려고 하더라도 동남아 국가를 거쳐야지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래도 중국의 일성지 도시들 가만히 보면 태평양을 다 접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오키나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시면 대만에 더 가까이 있어요. 네. 오키나와가. 그리고 오키나와의 부속 섬은 대만 바로 위에 있어요. 네. 거기까지 일본 영해고요. 그럼 바로 밑에가 대만이죠. 그럼 네. 대만 영해고요. 그 밑에 남중국해라고 불리우는 곳은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다 섬을 두고 또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네. 이 남중국해에는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 두 척이 연일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영해에서 남중국해라면서요. 남의 영해에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대만이 독립국가가 돼버리는 순간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만이 만약에 중국 영토가 돼버렸다. 네. 그러면 이제 루트 확 털지죠. 전 세계에서 어떤 국가가 패권에 도전했을 때 그 나라의 힘을 빼는 제일 영순위 전략은 고립시키는 거야. 네. 아이솔레이션. 그걸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뭐 격렬한 뭐 그런 뭐 전쟁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국에 어떤 힘과 힘, 그러니까 강대 강의 대결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1위와 2위의 싸움이고 또 1위가 되고 싶은 자, 또 지키고 싶은 자의 또 싸움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쉽게 뭐 해결은 안 되는 분위기일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지금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공화당, 민주당 뭐 둘 중에 뭐 조금이라도 뭐 좀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공화당이 조금 더 강하게 강경하게 좀 밀어붙일 경향을 좀 보일까요? 방법론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중동과 관련된 전략 때문에 중국의 에너지 수급 체계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시아파나 수니파 모두를 아우르는 아브라함 협정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것은 중동 지역의 새로운 어떤 뭐랄까 헤게모니를 지정해주고 미국이 그거를 다 우호적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기저였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아파에 해당되는 이란을 빼고 수니파와 이스라엘을 엮어주는 형태를 더 원했어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그 내용은 슬로건은 똑같은데 세부 방침이 다른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중국도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해가는 국가 중에 하나로서 어디서 그걸 조달받아야 되는데 이란과의 관계가 중국이 더 돈독해지는지 조금 그래도 거리감을 두는지 요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석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수급이 약간 숨통이 중국이 튀어지면 중국 내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한 돈을 쓰고 있는데 네. 약간 숨통이 튀어서 이건 달리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속도 조절이 조금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신재생 에너지에 몰빵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몰빵을 하고 있는 수준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용할 태양광 패널을 중국 혼자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져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수급에서 뭔가 제약을 받았을 때 확실히 전환하겠다라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 아주 많이 위축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가정으로 트럼프가 뭐 당선되면 실제로 뭐 그렇게 된다고 좀 봐야 될까요? 완벽하게 백도라고 흔히 부르죠. 그러기는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2차 전지 공장들 대부분이 공교롭게 공화당 텃밭에 지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지지계층들이 있는 곳에서 공장 짓고 있는데 그걸 전부 못 본 척한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대신 분명한 속도 조정은 할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벌써 언급하기 시작했던 게 아니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전기자동차와 같은 비싼 자동차를 소비자들에게 미국 국민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속도 조절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 판세를 예측하는 건 한국보다 훨씬 쉬워요. 각 후보자들에게 후원금 내는 협회들이 다 리스트가 공개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셰일층에서는 네. 지원을 엄청 받거든요. 그러면 셰일 쪽에다 돈 받아놓고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원한 대로 추진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속도
구도 조절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미국 쪽에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그럼 원래대로 약간 뭐 아까 말한 그 석유라든지 네. 이런 전통의 에너지 쪽으로 투자로 좀 약간 전환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지율이 뭐 아무래도 좀 트럼프가 뭐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대선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트럼프도 송사가 좀 걸려 있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원래 어느 정당 출신의 대통령을 이렇게 송사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압박을 하면 지지자들이 뭉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까지 있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데 바이든으로 민주당 쪽도 결국 확정이 돼버리고 나면 또 뭉치거든요. 네. 그때 지지율 조사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그런 섣불리 예측해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보통 한 어느 정도쯤 되면은 좀 뭔가 좀 투자자들 마인드로 약간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되나?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가치관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의외로 행복한 투자를 좋아해요. 네. 불확실할 때 넣어서 난 더 많이 먹어야겠다. 네. 그것도 전략이죠. 근데 확정적일 때 들어가서 조금 먹어도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트럼프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분위기네? 그러면 그때 셰일 관련해서 넣어서 남들 20% 먹을 때 저 15%든 10% 먹어도 10% 먹은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감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확정된 증거를 갖추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내 감인데 지금 판세를 난 이렇게 읽어. 그런 것만 가지고 왜 금쪽 같은 내 돈을 넣느냐. 전 그런 주의라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로 전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요즘에 뭐 네. 물론 미국은 뭐 조금 뭐 좋긴 하지만 나머지 뭐 한국 주식이나 뭐 부동산 다들 좀 뭐 조용조용하기 때문에 올해는 뭘 투자해야 될까 뭐 이렇게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쨌든 뭐 세계 경제나 아니면 어떤 뭐 정세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그래도 올해 뭐 선거랑 상관없이 좀 유망하다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단연코 AI예요. AI. 네. 이 파괴력은 뭐 옛날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 네. 그리고 IT 처음 붐 일어났을 때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처음 불거졌을 때 스마트폰 이거와 똑같은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에 대한 향배와 흐름 그리고 그 기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옥석 잘 가려서 투자하시면 뭐 우리 흔히 말해서 10배거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10만 % 수익률 뭐 10,000% 수익률 기본으로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네. 단기간에 급격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도 막 주가가 막 폭등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좀 받쳐줘야 될 텐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AI 쪽이 아직 뭐 이렇게 돈을 막 잘 벌고 이러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뭔가 실적에서도 뭐 보여주는 게 있을까요? 그럼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AI 기술에 대해서 제가 주목도를 남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실적을 보이려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을 좀 투여해야 돼요. 그런데 이 AI가 그 물리적인 시간을 완벽하게 단축시켜 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뭐 증시 얘기하셨으니까 증시로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 이 이슈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전도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재료공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관련 내용을 제가 아는 외국에 있는 지인 한국 학자인데 외국 교수로 계신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했더니 왜 제가 한국에 있는 교수들한테는 안 물어봤냐면 우리 학계는 너무 네트워크가 세. 네. 그거 하고 있는 사람과 한두 달이 건너면 알고 하다 보니까 이 발언의 이 객관성을 제가 좀 담보하기 어려워서 외국에 공부하고 계속 외국에 계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한국에서는 신소재를 만드는 게 사실은 좀 쉽진 않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 신소재라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연상의 광종을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막 그런 온도하고 압력하고 화학 처리해서 막 비빔밥을 만들어서 툭 내놨는데 내놓은 그 물건이 자연 상태의 상온과 상압에서 상당 기간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럼 새로운 물질이 나온 거예요. 쓸모가 있던 없던 간에. 그런데 이걸 하려면 그 자연산의 광종을 수많은 온도와 압력으로 배합하는 그걸 트라이 앤 에러로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시간을 두고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뒤늦게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온 나라가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미국은 벌써 100년 이전부터 그걸 해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 한국이 지금 섞어찌게 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 해봤는데 안 되는데 몰랐구나. 이런 걸 자기들은 알고 있고 한국은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초전도체가 만약에 발견이 됐다면 이거는 쇠뻑이다. 우연히 네. 우와 나왔다. 이런 운이 대박 터진 거다. 이런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구글에서 바둑 잘 두기로 유명한 그 알파고 인공지능이 네. 신소재에 그걸 투여해봤거든요. 야, 너 이제 바둑 그만두고 신소재 한번 해봐. 자연상의 광종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다양한 거 해봐. 했더니 우리 인류가 800년 걸려서 나올 결과를 17일 만에 끝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게 나와요.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미국의 학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 결과가 일치하는지 해봤더니 실제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걸 다 나눠서 막 하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원 한 4-5명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줄 잘 알아서 신소재 산업에 뛰어들면 800년 동안 할 일을 17일 만에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몰 비즈니스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하고 흔히 말해서 바로바로 배틀을 떠도 되는 환경을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럼 이건 달리 말하면 시가총액에서 의미 있는 성적표를 달성하거나 매출액을 의미 있게 올리는 시간이 급격히 단축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I를 앞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스마트폰, 그다음에 인터넷, 그전에 증기기관 같은 경우는 특정 인더스트리에 많이 모여지는 적용 기술일 수밖에 없어요. IT를 중심으로 하거나 제조를 중심으로 하거나. 네. 근데 AI는 안 접목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AI는 AI를 이용할 줄 아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그냥 세상은 갈린다. 이렇게 해도 정말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사용하는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라면 네. 그 AI 자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게 AI가 일정 부분은 범용 기술이고요. 그 네. 범용 기술을 자신들이 어플리케이션화해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로 변형하는 거거든요. 그 AI 원천 기술은 그래서 그것들 중에 가지고 있는 회사를 오픈 AI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원천이다 보니까 다 오픈. 알아서 쓰세요고 그걸 잘 활용한다는 건 이걸 내 비즈니스에 내 산업에 이렇게 녹이면 되겠구나. 그건 각자의 영역에 해당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AI에 투자라는 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좀 혁신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그렇죠. 아마 우리 유튜버 업계에서도 AI를 누가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적용해서 의미 있다라는 수준의 검증을 받으면 네. 초대박 유튜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뭐 쉽게 이해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 아닌가요? 지금 뭐 코파일럿 해가지고 PPT 뭐 알아서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부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우리 흔히 말해서 MS 오피스 네. 다음번 버전 시범판 써본 분들이 있어요. MS에서 저희가 다음 MS 오피스 버전은 AI가 탑재되어 있는 MS 워드와 MS PPT를 만들어봤는데 전문가로서 한번 써보시고 의견 좀 주세요. 이거 써본 네. 분들이 있거든요. 뭐 각서 썼기 때문에 세부적인 얘기는 못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거 써봤는데 그 판 끝난 것 같아. MS가 이긴 것 같아. 적어도 그쪽 파트에서는 그럴 정도로 화끈한가 봐요. 그래서 정호 너도 요즘 뭐 PPT 만드는데 혹시 뭐 대학원생 학생들이나 누구 고용하니?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제가 많이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 그거 네가 안 만들어도 돼. 뭐 이런 그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벌써 MS는 좀 앞서가는 분야가 있고 구글과 애플도 스마트폰에 들어간 이 OS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하려고 준비 잔뜩 하고 있고 각자 또 지금 준비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예전에 그 IT 쪽에 시가총액 컸던 기업들이 또 한번 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사이에서도 또 희비가 갈리겠죠.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